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3강 IoT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의 4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좀 더 밀접하고 가치 있는 방법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끝자락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신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raw 데이터, 그러니까 순수 데이터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할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물에다가 통신 기능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물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데이터와 사물 사이에서의 프로세스가 언제나 올바른 데이터나 올바른 어떤 내용을 적시적소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장치들을 갖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라든지 메인프레임, 컴퓨터 클러스터 같은 여러 가지 컴퓨팅 장치들이 있는데요. 자, 왼쪽 상단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홈 네트워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 있는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장치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태블릿 PC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시고 있는 이런 가전제품들, 냉장고나 오븐이나 아니면은 뭐 찬장에 수납되어 있는 여기 있는 환풍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밑에 보이고 있는 요거는 스마트 TV를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컨텐츠들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TV, 게임까지도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셋톱박스 같은 것들, 그죠? 케이블 TV 같은 것들을 신호를 갖다가 캡처를 해서 전송을 시켜주고 엔코딩 같은 것들을 해주는 이런 셋톱박스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뭐죠?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쓴다든지 아니면 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셋톱박스 형식의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RFID 태그, 환경 센서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 관련이 되어 있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이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여기 보니까 구글 글래스도 있네요. 그죠? 안경 형식으로 나와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겠고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도 일반적인 커먼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장치라는 게 있겠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블루투스나 NFC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셀룰러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TE라든지 와이파이나 아니면은 뭐 지급이라든지 6로우펜 같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서로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사람의 몸에서 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심박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센싱을 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캐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나 RFID를 가지고서는 또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 당연하겠고요. 와이어리스 라우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의미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공유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센서가 나와 있죠. 센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센싱, 뭔가를 감지를 하는 어떤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양수분 센서, 아니면 대기 온도, 방사선 센서, 모션 센서,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 가다가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핸드폰에 있는 날씨 앱을 갖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뭐가 나오죠?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죠? 오늘 뭐 자외선 지수가 어떤지, 습도는 어떻고, 날씨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이것들이 각 지역마다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 그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센서 같은 경우는 카 옥시즌 센서라고 나와 있는데 산소 센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가 연료를 분사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연료가 연소된 후에 엔진으로부터 분출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 비율을 갖다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최적의 성능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센서들이 좀 더 기능이 좋아지고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는 어때요? 예전보다는 우리가 요즘에 타고 다니는 차들이 연비가 많이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에 뭐 부하가 걸린다든지 언더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파워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율을 좀 더 진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출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죠? 혼합 비율을 가지고서는 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 센서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센서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RFID라는 것이 있어요. RFID는 센서입니다. 그러면 RFID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즉 라디오, 그죠? 전파를 이용해서, 그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태그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사진,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손바닥 위에 있는 요 사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RFID 태그의 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만들었을 때는 write once, read many. 이건 무슨 뜻이냐? 한 번만 write.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이 안에다가 코일 안에다가 집어넣고 나면은 읽는 거는 수없이 많이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write many, read many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안에다 정보를 읽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른 형식으로 또 쓰고 싶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넣어준 다음에 다른 리더기에서 읽어주면은 또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방식으로 40년에서 50년을 지속할 수가 있고 10만 회 이상을 기록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그맣죠. 쌀알보다 조금 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작은 거죠. 그쵸? 손톱보다 작은 크기인데 이러한 RFID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물을 식별할 수도 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식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 제품에다 붙여놔가지고 스티커 형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카드나 아니면 자기 신분증 같은 거, 전자신분증 같은 경우에도 RFID 태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뭐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관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방문증 같은 것들을 줍니다. 조그만 카드를 주죠.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이 있다고 얘기하면 AB 구역은 들어갈 수 있지만 CD구역은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놔서 리더기에서 차단을 한다든지 허용을 해줘서 우리가 어, 마치 패스포드 쓰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센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IoT 제어기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밑에 볼까요? 토스터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집에 온도 조절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시계나 그다음에 이제 뭐 웹캠 같은 것들도 있고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거 그다음 백열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어떤 어 things 그러니까 사물들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센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센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예를 들어서 토스터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작정 계속 그냥 그죠? 빵을 굽게 되면 불이 난다든지 빵이 타버리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지한다든지 시간이 체크가 된다든지 아니면 열이 얼만큼 올라가고 얼마 동안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센싱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여기 있는 컨트롤러, 제어기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제어기들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냐? 라우터로 연결된다고 했죠. 라우터는 뭐라고요?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데 최적의 경로를 잡아주는 중계 장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제어기들이 라우터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라우터가 끝에 달려 있죠. 그죠? 이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딘가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가서 거기 있는 센터에서 데이터를 갖다 또 가공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명령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데이터를 누적시켜 가지고 어떤 뭐 대시보드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세싱 처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컨트롤러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죠? IP 공유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밑에 있는 토스터기, 청소기, 믹서기 같은 이러한 things가 있는데, 사물들이 있는데 검정색 선으로 연결은 돼 있어요. 이게 유선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뭘로 연결될까요?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들도 많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고, 얘네들에 대해서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제어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제어기는 결론적으로 뭘까요? 맞아요. 집에서 쓰고 있는 IP 공유기에다가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IoT 제어기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정 업체나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어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유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예, 장치들이란 얘기죠. 네트워크 장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IoT의 구성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oT의 구성 조건. 자, 모바일이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이 지원이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주변 장치를 이용해서 인터넷 자원에 대해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성이 보장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라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돼야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이름이 어려우면 그 내용은 분산 컴퓨팅이다. 분산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데이터 쪽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상에서 분산 컴퓨팅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 빅데이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번에 이 그 IoT 원리와 활용과 동시에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발전된 형태를 보이냐면은, 예를 들어 CCTV가 애들 놀이공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가 애들이 이제 신는 신발을 보니까는 스케이트보드를 많이 타다 보니까는 발 등 가장자리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더라. 그럼 그것들을 CCTV로 보고 있다가 센싱을 해가지고 데이터, 그냥 화상 데이터잖아요. 이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 빅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거기에 어떤 결과값을 알려줍니다. 그럼 뭐가 되죠? 다음 분기에 나오는 신발 제품에서는 그 지역의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은 신발의 내구성이 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서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근데 서핑에 뭐 왁스를 바르고 뭐 신발이 어떤 걸 신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굉장히 많이 미끄럽고, 그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CCTV로 보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해서 신발 만드는 회사에 또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은 서핑 하고 있는 곳들 주변에는 또 그러한 종류의 신발들을 다음 분기에도 출시를 해가지고 사용자들의 취향에 맞도록 그렇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 공상과학이나 나올 것 같은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또 있는데 IP 버전 6라고 나와 있어요. IPv6라고 나와 있는데, 이 IPv6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TCP/IP 4계층에서 뭐였어요? 응용 계층,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그 다음에 액세스 계층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거기서 인터넷 계층에서 우리가 IP 주소라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IP 주소 중에서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IP는 IPv4 버전 4라고 얘기하는 IP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 IP 주소는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42억 9천만 개 정도의 IP 주소의 개수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 얘를 배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2억 9천만 개 정도의 IP 주소를 가지고 서로 연결이 돼서 통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 42억 9천만 개. 그냥 통으로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어떻게 다 통신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이 IP 버전 6는 2진수도 아니고 16진수로 되어 있고요. 3.4 곱하기 10의 38승. 아우, 전 계산 못할 것 같습니다.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음에 조 다음에 경 다음에 해 다음에 두 개인가 세 개의 그 숫자 단위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개수의 IP 주소를 갖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IP 버전 6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IP를 갖다가 이제 IP 버전 6 형식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IoT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클라우드 컴퓨터가 지원이 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고, 여기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많은 디바이스들을 다 연결해 주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IP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P 버전 6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우리가 아까 봤었던 큰 그림에서 데이터란 무엇인가? 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어서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용자 주변의 모든 정보에 할당되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통신 분야에서는 1과 0으로 표시를 합니다. 바이너리라고 얘기해서 이진수 체계를 하게 되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그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있으니까 해석을 하게 되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비트 패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비구조화된 데이터, 오른쪽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라파엘의 스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강당에 모여서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가리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뭐 스승이나 강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구두로 그냥 인식을 하고 구전이 돼서 알려주게 되는 형식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만약에 기억이 잘못되면 잘못된 데이터를 이 사람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구조화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맞죠? 비트 패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저장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예, 차례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차곡차곡 정리를 잘해서 데이터의 사이즈에 맞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아날로그 형식의 어떤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서 쓰게 되면은 사진이 발해가지고 오래되고 나면 운치는 있겠지만 데이터가 손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로 만약에 만들어진 사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1000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변질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비트 패턴을 갖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갖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로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CD-ROM이나 DVD, USB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로컬, 현재 있는 위치에서만 단독으로 쓰이는 데이터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가운데에 메인 프레임, 메인 서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스테이션,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서버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형식의 여러 가지 목적을 띠는 여러 가지 컴퓨터가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전부 다 얘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공유가 되고 연결될 수가 있죠. 함께 쓰고 함께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집중화된 데이터.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마치 별 모양처럼 가운데 핵이 있고 나머지는 예, 외부에 있는 무슨 위성처럼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센트럴라이즈드, 중앙 집중화된 그죠?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서버 같은 경우에 해킹을 당하거나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변질되거나 그죠? 아니면 은닉이나 기밀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어떤 형식이냐?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즉 분산 데이터란 얘기예요. 그럼 이 분산 데이터는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검색 엔진 서비스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웹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웹 서버를 따로 만들고, 이메일 관련된 서버 따로 만들고, 카페도 따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 좀 말을 바꿔서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이버에 웹서버도 있고요. 우리가 따따따.naver.com 하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죠. email.naver.com이라고 치면은 네이버 메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ndrive.naver.com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인터넷 저장소 서비스 같은 것들도 되고요. 카페.naver.com으로 들어가면은 카페 서버가 따로 들어가죠. 예전에는 하나의 서버에 이 모든 기능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하나로 집중화된 서비스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으로도 분리를 하고 지역적으로도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페이스북 서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페이스북은요, 우리나라 아시아권에도 있고요, 유럽 쪽에도 있고요,
미국, 북미, 중미, 남미 다 있습니다. 각 나라 지역마다 서버를 두고 그것들을 서로 얽히고 설키게 우리가 일정에서 봤던 해적 케이블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넓은 범위를. 그렇게 해주고 나면은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외부의 침입이나 데이터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서버가 뭐 흙더미에 묻혀가지고 갑자기 불이 난다든지 고장이 나거나 그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의 모든 곳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서비스는 다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분산된 데이터는 어때요?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선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잘려준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들은 거의 대부분이 분산 데이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산 컴퓨팅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 보면 ISP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이름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예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라는 얘기죠. 그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누구냐?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KT. 우리 집에서 돈 주고 인터넷 쓰고 계시죠? SK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쵸? 이 회사들이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29,900원, 뭐 19,000 얼마, 39,000 얼마, 뭐 TV랑 통합돼서 핸드폰이랑 통합돼서 돈을 내고 있죠. 통신비를. 그럼 얘네들은 뭘 해주는 거냐? 이 회사들은 우리 집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IP 공기로 연결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예를 들어서 KT라고 칩시다. KT에서 인터넷 회선을 하나 신청을 하고 나면 거기 있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냥 랜선 하나만 툭 던져주고 갈 거예요. 그럼 그 선을 갖다가 IP 공유기 연결을 해주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그쵸. 저 넓은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인터넷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전 지역 우리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지역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자적인 입장이 ISP라는 얘기예요. 즉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팝이라고 얘기하면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가장 엣지,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들을 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통해서 인터넷 백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인터넷 회선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부터 뭐 특정 지역에 있는 웹서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여기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인터넷 중계장치라고 배웠던 라우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화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문적인 지식을 갖다가 너무 많이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요. IoT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기존에 있던 걸 다 완전히 덮어버리고 엎어버리는 그런 뭐 대단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과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또 다른 발상으로 서로 연결성들을 확장해 주자는 것이 IoT이기 때문에 IP 주소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어떤 거다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이 IP 주소를 뭐 서브네팅이나 IP 주소 체계 계산하는 방법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혹시라도 뭐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P 주소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앞에서 설명했을 때 TCP/IP 4계층 설명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보낸 사람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라고 그랬죠. 저기 보니까는 화면에 뭐라고 돼 있죠? 봉투가 있어요. 우표도 붙어 있네요. 그럼 뭡니까? 보내는 사람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패킷을 보내는 사람의 주소, IP 주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192.168.200.8이라고 얘기하는 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보내겠다. 어디로? 192.0.2.100이라는 도착지 주소로 보내겠다. 라는 형식으로 포장을 해서 보내게 되면은 데이터 그 패킷 안에 주소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IP 패킷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커다란 파일을 갖다 보낸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갖다가 쉬지 않고 계속 보내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들을 자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 IP 주소가 들어와 있는 이 데이터 덩어리 세그먼트화해서 캡슐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데이터 덩어리를 패킷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패킷의 크기가 보통 64에서 1500바이트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럼 3메가짜리 mp3 파일을 갖다가 만약에 다운로드 받는다고 얘기하면요. 1500바이트짜리 크기의 패킷을 갖다가 2000개 이상을 전송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받고 또 잘 받았다 그러고 두 개 받고 또 받았다 그러고 세 개 받고 네 개 받고 하면서 응답을 주면서 그렇게 받는데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500바이트로 2000개 이상 전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몇 분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 땐 어때요? 한 번에 1500바이트씩 못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죠? 1000바이트나 512, 500바이트 정도씩으로 자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00바이트로만 나와도 벌써 4000개, 5000개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데이터를 쪼개서 봤는데 그 4000개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0개 받은 거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느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IP 주소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P 주소 IANA라고 나와 있는데 Internet Assigned Numbers 그다음에 Authority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IP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상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IANA라고 얘기하는 저 기관이 있고요. 각각 아시아 퍼시픽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러시아 쪽, 저 유럽 쪽, 북유럽 쪽, 아프리카 쪽, 라틴 아메리카 쪽, 그다음에 북미 쪽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걸 관리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P 유소를 관리해주는 곳이 어디냐면은 공공기관 중에서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 그 부서가 있어요. 키사라고 얘기하는 KISA라고 얘기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IP 주소를 다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KT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서는 뭐 인터넷 쓰겠다. 그럼 그 IP 주소도 누가 가지고 누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KT에다가 부여해준 IP 주소 대역이 있어요. 이만큼 갖다가 너희들은 이만큼 갖다 써. 그럼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KT 돈을 낸 사람한테 1번 사람한테 뭐 어떤 IP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IP 주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은 연결은 뭘 불러오죠? 더 많은 데이터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03년과 2010년 사이에 지금 More Connected Device than People이가 나왔죠.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돼요? 이미 70억 인구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지금 2016년이죠? 이쯤이에요. 70억 인구가 넘어갔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250억 개 이상의 데이터가 연금지 사물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많은 사물이 연결된다는 얘기는 거기서 발생한 데이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디바이스는 하나밖에 없지만 거기서 센싱을 해주는 센서가 센싱을 해주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 준다는 얘기죠. 자,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장치수가 데이터, 그러니까 장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터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선형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수곡선으로 이렇게 막 쫙 올라갑니다. 그럼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럼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빅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볼륨. 두 번째는 variety. 세 번째는 veloc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얘기할게요. 데이터의 용량. 와, 용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산정을 해야지 얘를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데이터를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그래서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IP 전화기를 쓰면서 우리가 음성 데이터를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 동영상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다운받을 때 일반적인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선순위도 있고 어떻게 나눠서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이자 규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가 중요하죠. velocity. 왜냐하면 속도가 느리면 빅데이터 처리를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에 있는 기가빗이나 뭐 100메가bps 이런 걸로 못 씁니다. 예,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구는 너무 크고요. 동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이 있는데 그 동 안에 있는 교통정보 센서만 한번 쭉 생각을 해볼게요. 신호등에도 있죠. CCTV에도 있죠. 온도 센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차량 CCTV를 가지고서는 차량이 얼마만큼 유통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또 센싱할 수 있는 참 카운터 센서 같은 것들도 있겠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서 거길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자동차 안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본다든지 엔진 열이 얼마큼 올라갔는지 연료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많은 데이터들을 다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용량도 용량이지만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 종류, 전송 속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빅데이터에서. 나중에 또 다른 빅데이터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기에 대한 또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자, 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한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오, 지금 보면 1.5 EB, 2.6 EB, 4.4 EB. 이게 뭡니까?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will increase nearly 쭉 나와 있죠, 얘기들이. 지금 이게 EB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엑사바이트예요. 엑사바이트. 테라바이트 다음에 페타바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엑사바이트 뭐 다른 단위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100배, 1000배, 만배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데이터의 생성되는 크기를 산정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성된 데이터가 특정 기관의 자산으로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얘를 갖다가 생성된 데이터를 잘 변환시켜서 우리가 유용한 데이터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사람이 내려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 장치나 이벤트, 아니면 어떤 공유된 데이터, 통합 센서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고요. 데이터 접속 및 사용, 그죠? 인터넷 또는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소셜 네트워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잖아요. 모바일 정치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 더 빈도수가 많게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자주자주 발생을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IT 생태계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태계가 맞아요. 생태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만 생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크다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모델을 갖다 변경하거나 어떤 오픈소스 프레임의 유효성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IT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IoT 세상은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거지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모델을 잘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겠고, 오픈소스 프레임의 유효성. 여기서 얘기하는 오픈소스는요, 뭐 특정한 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나 어디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꼭 이런 것들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것들로 인해서 좀 더 확장된 기능들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퀴즈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트워크 상에서 분산 컴퓨팅 자원 및 서비스 제공을 하는 컴퓨팅 방식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아까 로컬 데이터,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 분산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산 컴퓨팅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용량, 종류, 전송 속도, 저장 주소. 뭐죠? IP는 어떤 구성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볼륨, variety, 그 다음에 velocity, 용량, 종류, 전송 속도라고 말했으니까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네, 이것으로 IoT 원리와 활용 제3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